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남우진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제가 강연에 굉장히 힘을 많이 얻는 것 같습니다. 제가 1982년도에 국립세무대학을 입학해서 19살 나이에 세금 세자도 모르던 제가 지금 세월이 많이 흘러서 거의 세금 쪽 거의 한 40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앞에 말씀할 기회를 얻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국세청에 있으면서도 제가 20여 년 전에 우리 국세청 본청이 바로 이 옆에 지금 삼성 건물이죠. 종강역 앞에 거기 근무했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 분위기가 저는 이제 사무실 강남이다 보니까 여기 올 때마다 뭔가 좀 다른 기분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리고 제가 4년 전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이용석, 현재 지금 광주시장이시죠. 그때 제가 용석 국세청장 당시에 제가 모셨는데요. 그분이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4년 전에 일자리위원회에 가서 제가 좀 업소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일자리위원회는 10가지 미션이 있습니다. 그 중에 9번째 미션이 뭐냐면 배자부활 오뚜기 프로젝트. 그 예산이 3천억이거든요. 근데 제가 세금 쪽, 특히 이제 체납자 쪽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예산이 필요하다. 이제 뭐냐면 캠코에서 공매를 의뢰를 세무서 또는 지자체로부터 받지만 공매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맹지라든지 상속 지분이라든지 짜투리 땅, 하늘 아래 땅, 절대로 공매가 안 됩니다. 왜 이 말씀드리냐면 제가 일자리위원회에 가서 제가 한나인이니까 부위원장님하고 한나인이라서 제가 기재부 서기관하고 2시간 제가 설명했는데 못 알아들어요. 정말 죄송한데 그분이 못 알아들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압류가 되면 시효 중단이 되어서 평생 체납자가 되느냐. 그러니까 세무공무원 예를 들어 한 1년 정도만 해도 알 수 있는 문제인데 왜 압류가 되면 시효 중단이 되느냐. 이 얘기를 던지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다 이 원론적인 얘기 다 설명할 수도 없고 그래도 서기관 정도면 우리 세무서로 따지면 세무서장급이잖아요. 근데 그런 질문에 제가 숨이 막혀서 한 2시간 떠들고는 더 이상 진도를 못 나가고 결국 돌아왔는데 그래서 제가 뭔가 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일자리위원회의 그 9번째 미션인 그 배자부활 오뚜기 프로젝트의 예산 3천억은 결국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금융채무자를 위한 예산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조세 신불자 또는 조세 채무자 이런 조세 체납자를 위한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개인의 세액이라는 제도도 법원도 회생법원이 있고 또 지금 여기처럼 신용회복위원회를 비롯해서 캠프도 그런 활동을 많이 하죠. 그것이 금융채무자를 위한 그런 활동은 사회 주변에 많이 있지만 세금 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융채무자와 조세채무자 이 어떻게 구분해야 될 것이냐. 오늘 점심 먹으면서도 또 우리 신용회복위원회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했지만 그 중에 제가 한 분에게 물어봤더니 이제 제가 직설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어쨌든 채권자 입장에서 제가 물어보는데 누가 더 나쁘냐 라고 했더니 그쪽에는 금융채무자가 더 나쁘다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99%는 조세채무자가 더 나쁘다라고들 다 이야기해요. 물론 이제 다 나름대로 이 설득력이 있는 얘기는 있지만 그러니까 제 같은 이 조세 전문가끼리 이야기를 하면 조세 채무자보다는 금융 채무자가 더 나쁘다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근데 금융 채무는 남의 돈을 자기 보증금에 넣은 거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세금은 국가 돈을 갖고 간 거 전혀 없습니다. 다만 당신이 벌었으니 이만큼 세금 내라 라고 법에서 정해서 반대 급부 없이 받아가는 거예요. 근데 형편이 어렵고 낼 수 없으면 결국은 체납자가 되죠. 근데 사회적인 인식은
조세 체납자를 더욱더 나쁜 걸로, 물론 이제 조세라는 것은 우리나라 살림의 근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뭐 맞다고 생각하지만, 또 이제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또 깊게 또 볼 때는 조세 채무자보다는 금융 채무자가 좀 더 나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해요. 그거는 이제 어떤 이 조세 채무자든 금융 채무자든 또는 4대 보험 면세자 뭐 등등, 그리고 이제 검찰청 추징금이라든지 법원에 벌금은 일단 내외로 해야 되겠지만, 왜냐하면 거기는 벌금 안 내면 바로 실형을 사니까, 어째 그런 걸 총체적으로 채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금융만 해소도 안 되고 조세만 해소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금융 조세가 거의 큰 골자이긴 한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4대 보험, 그리고 검찰청 추징금, 또 과태료까지도 다 포함해서 모든 채무자를 구제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 아직 뭐 정부에서 이런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없는데, 그게 나와야만 채무자가 진정으로 재개할 수 있는 길이 좀 쉽게 열리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강의하는 제목은요, 조세 신불자 배자 부활전인데, 이거는 제가 작년에 쓴 책의 제목입니다. 제가 작년에 뭐 늦가기로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거기는 뭐 납세 신뢰도가 납세 수명에 미치는 영향, 이 딱딱한 제목이지만 그걸 좀 대중적으로 좀 어필하기 위해서, 제 박사 논문도 세금 채납과 관련된 내용이고, 그걸 좀 더 쉽게 풀어서 대중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제목을 조세 신불자 배자 부활전이라고 붙였는데요.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뭐 도덕적으로, 정서적으로, 인간적으로 누구를 도와준다는 생각은 좋지만, 또 국가의 어떤 권력기관에서 또는 뭐 금융기관에서 이 채무자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쨌든 채무자에게는 의무가 있고, 또 깊게 들어가면 어쨌든 권리도 있고, 그렇다면 조세 입장에서 국가에 대한 어떤 국민으로서의 약속, 의무가 조세가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야 되냐 하면, 저는 딱 답은 일단 법대로 하자 해요. 제가 2017년도에 세무방송에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거기는 뭐 재벌 총수도 있고 제 아는 지인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제 강의를 듣고 난 뒤에 딱 그 재벌 총수 되시는 분이 한마디 던진 게 제 가슴에 비수로 와닿는데, 어떻게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을 도와주느냐. 저는 거기서 완전히 좀 사실은 멘붕이 됐죠. 그런데 이제 저와 같은 제 동기들, 제가 이제 세무대학 들어가고 제 동기들이 뭐 청장, 국장, 전국 130개 세무서장들로 거의 100명 가까이 하고 있는데, 이쪽은 뭐 경력이 거의 벌써 뭐 거의 40년 되니까 뭐 편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점 알아요. 알기 때문에 그거는 제도가 개선돼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떠들면 국세청에서는 지침을 내려주고 뭐 보도자를 뿌리고 많이 바뀝니다. 그런데 이게 총체적으로 크게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거는 국세청뿐만 아니라 사실 뭐 대통령부터 또 국회에서도 제대로 이에 대한 어떤 그대 담론을 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강의 부탁받을 때는 좀 사례 위주로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시간이 50분에 좀 짧지만 사례를 말씀드리기 전에,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 제가 한 13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텐데, 그 사례를 이해하기 전에 미리 전제로 깔아야 될 내용부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 신불자가 패자권을 하게 되면 사실은 지하 경제에서 활동하는 이런 것이 다 금지되기 때문에, 다 양성화돼서 세무도 납부하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세 신불자는 반드시 패자권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제 지론입니다. 그래서 일단 세금을 안 내는 사람에 대해서 도와준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늘 우리가 모럴 해저드에 부딪히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야 될 것이, 세금을 안 낸 사람, 보통 이제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모든 언론이 나쁘게 몰고 갑니다. 실질적으로 그걸 자세히 보면 고액 체납자,
상급 체납자, 재산 은닉자들인데 저희들이 지금 구제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국세행정이 다 그 시스템으로 다 돌아가서 징수를 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ATM기에 몇십만 원 뽑은 것도 국세청에 다 체크가 됩니다. 그 정도이기 때문에 믿고 맡기도 되고, 분포도를 보면 1억 이상 체납자가 한 1.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억 이하 체납자가 98.5% 정도가 되고, 5천만 원 이하의 체납자가 거의 99%는 제가 만약에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이 된다 하면 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체 다 구제해줘도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건 현행법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현행법은 시효가 몇 년이죠? 네, 5년이죠. 네, 5년입니다. 5 이하가 5년이고 5 이상은 얼마일까요? 10년. 잘 아시면 일단 제가 승권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작년에 출간한 책이니까 잘 보시고, 그래서 법대로 하면은 시효가 5년이라 했을 때 시효 기산으로부터 5년 되면 납부 의무가 소멸돼야 맞죠. 근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고 거기 10년, 20년, 30년 간다는 게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5년이라는 숙제 기간 내에 세무공무원이 제대로 끝마치면 제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살인죄 같은 경우에도 제 동기가 옛날도 강남 서장 할 때 우리 직원들과 같이 그때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 제가 그 얘기했죠. 살인죄가 2007년도 이전에는 시효가 몇 년이었을까요? 15년이었죠. 그 다음에 2013년도는 몇 년으로 늘어났죠? 예, 25년 늘어났죠. 그 뒤에 일단 시효가 폐지됐습니다. 제가 요즘 주장하고 있는 것은 시효를 아예 없애라. 왜냐하면 법으로 5년 해놓고 세무공무원이 5년 안에 숙제를 끝내지 않고, 이 표현이 제가 하는 표현이 아니고 청장은 제 동기가 한 얘기는 이건 공무원의 직무유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건 맞죠. 징수기간이 5년 안에 징수를 끝내고 5년 동안 경제활동을 못한다 하면 살 수가 있습니까? 경제활동 못하면 못 살아요. 세금도 못 낼 정도로 어려운 사람이 다 지하경제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건 국가경제로도 굉장히 마이너스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주장하는 어떤 강성이 아니라 우리 국가 이익과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보더라도, 만약에 그 사람이 진정한 성실한 실패자라 하면 바로 오늘 촬영이 됐다 하더라도 내일 결손을 하고 바로 그 다음날 사업자동증 내고 또는 일반 직장에 취업을 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왜 또 이게 굉장히 이 국세청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아마 전 국민들 이런 얘기하면 받아들이기 힘들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우리 그 박사 과정에 있는 그 우리 선배 후배들 앞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중소기업 중앙에 있는 그 본부장께서 한 얘기가 5년만 버티면 되는 거네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여기에 제가 주장한 이 내용들이 이 사회적인 저변 형성하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 거예요. 딱 그 모럴해저에 딱 걸려버리니까. 그래서 이것을 사실 풀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현행 실정법대로 해야 된다. 어쨌든 뒤에 나오겠지만 시효라는 것은 5기하가 5년, 5기상은 10년. 근데 거의 5기하겠죠. 아까 말씀드린 거의 99.9%가 5기하기 때문에 5년 되면 다 끝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내 끝나지 않는 이유는 이제 시효 중단 때문인데 그 내용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중단을 푸는 게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것만 알면 다 풀리는데, 어쨌든 체납된 사례 또 시효 중단되는 그 근본 원인이 압류인데, 압류와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케이스가 많아요. 근데 그걸 다 알기 힘들기 때문에 근본적인 우리 국세기업으로 나오는 그 조문도 한 3가지밖에 안 됩니다.
그거를 숙지하면 뭐 어떤 상담을 받으시더라도 쉽게 풀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세금 못 내는 사람들, 이쪽은 거의 소액이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볼 때 대국적으로 봐도 문제가 없고, 세금 안 내는 사람들 국세청에서 다 제대로 징수활동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있어서 숨기는 사람이 아니라 못 내고 제기를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제기 활동을 살려주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요, 요건 2000년대 초인데요. 이 아주머니하고 제가 이제 상담을 그때 했는데, 이분이 그때 이제 상담하면 제가 촬영을 했습니다. 그분이 2004년도쯤에 모 세무서에서 자기가 이제 사과가 어려워서 세금을 못 냈는데 세무고문이 이제 불렀죠. 그래서 자기는 이제 세무서 가서 업소를 했는데, 불렀을 때는 부를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 세금 내라는 독촉이 아니고, 그 뭐냐면 이제 직권 폐업을 시키겠다는 건데, 폐업을 해야 하면 실직이 올라가요. 현금 징수만 실직이 아니고, 뭐 이것도 제가 늘 우리 130개 세무서에 뭐 공문도 보내고 떠들어 봤더니, 하는 얘기가, 서장으로 있는 동기가 그때 하는 얘기가, 국정감사 실적 때문에 우리가 방어용으로 어쩔 수 없이 이 직권 폐업을 하고 결손, 지금은 정리보류라고 표현을 살짝 바꿨는데, 그렇게 해야만 실직이 한 60, 한 5% 정도 되고, 그렇지 않고 현금 징수 실적 보통 한 1년 10조 정도 징수가 되는데, 그걸로 따지면 한 3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세청장이 국감 때 가서 공격받으니까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뭐 그것도 틀린 얘기 아니고, 그게 문제인데, 결국 실적 때문에 현실로 일어나는 부분은 담당 찬압 공무원은 직권 폐업을 시켜야만, 그게 옛날 표현으로 결손, 지금 표현으로 정리보류가 가능합니다. 이게 개선돼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세무서 담당 직원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그 공무원이 얘기하기를, 사장님께서 죽어서 관에 들어갈 때 관찰 비용은 못 내더라도 세금 내야 된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세금 못 내는 것도 미안하고 부끄럽고, 자기 사과하는 건 정말 힘들어서 살기 힘든데, 그분이 그래도 30대 중반, 이거 애가 3살, 4살인데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은 이제 세상 살기 싫은 거죠. 자살하겠다고 마음 먹고, 근데 애들이 어리니까 같이 자살하겠다. 그 촬영을 할 때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우리 유튜브에 올렸더니 결국 그게 돌고 돌아 한 며칠 만에 굉장히 쫙 퍼졌어요. 제가 뭐 국세청 제 친정을 좀 보호하려는 그런 마음이 사실은 있는데, 제 동기가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야, 동기끼리 좋은 게 뭐냐, 좀 내려달라. 뭐 국감도 있고, 그때가 거의 한 10월 초쯤 됐을 거예요. 저는 국세청 비판할 생각 적어도 없으니까 바로 내렸는데, 어쨌든 그 아주머니는 이제 그런 고통을 받고, 결국 뭐 담당 공무원 한 얘기는 사업자 등록증을 폐업해라. 결론은 그거예요. 그렇게 교수 같은 말을 던졌지만 결론은 폐업을 시켜야만 실적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나쁩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1997년도에도 그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실적 위조를 하지 말자는 것까지 미국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처리가 된 적이 있는데, 그 굉장히 중요한 아주 폐해거든요. 그렇게 됐는데, 그분이 10년 만에 저를 만나서 하는 얘기가, 체납 담당 공무원 하는 얘기가, 이렇게 폐업을 하게 되면 5년 지난 뒤에 시효 소멸이 돼서 세금이 없으십니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5년은커녕 10년, 15년, 20년 가도 해결이 안 되니까, 제가 하도 떠들으니까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예요. 물론 제가 해결해 주십니다만 그게 실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가 우리 국세청에 있는 지금 말할 때는 너무 떠들어서 이제 아는 사람은 웬만큼 다 알고, 제가 2017년도에
제 동기가 본청 정세권을 할 때 지침도 내려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캠코에서 국내 중지되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즉시 압류 해제해야 된다는 지침까지 다 받고 있고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제가 납세 지도 사업으로 제가 100억을 달라고 했는데 물론 한 푼도 못 받았지만 그걸로 해서 우리 국세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또 국세청장하고 만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거는 다 이렇게 진행이 돼 있어요. 그래서 조특법 99조에 체납 3천만 탕감이라는 이런 제도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떠들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금 뭔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제가 원하는 만큼 되지 않지만 나름대로 우리 조세 행정에서도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이형 세금 체납자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국정감사할 때 모 국회의원이 5년 동안 국세청에서 보조세를 보내고 받지 못한 세금 그러니까 결손을 하는 거죠. 지금 표현은 정확하게 정리해보려는데 그게 36조가 된다는 그게 보도가 됐는데 제가 그걸 보고 국세통계연보를 20년치를 제가 다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숫자를 두드려 보니까 153조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문제가 153조가 정리보류가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또 뭔가 압류가 되죠. 본인들은 압류가 된 게 없다라고 얘기해도 실질적으로 까보면 거의 실익 없는 재산들 그러니까 휴먼 예금 통장 그리고 해지 안 한 보험이죠. 보험채권 또는 자동차 완전히 이거 낡아서 폐차해야 되는데 폐차하지 않고 있는 이런 재산들 이런 것들이 압류가 되어 있다 보니 압류가 되면 시효가 시작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결론 핵심인데요. 이 시효를 시작하게 하려면 압류된 걸 다 풀어야 됩니다. 압류 해제 다음 날부터 시효가 기산이 돼서 5년이 돼야만 시효 완성으로 납부 의무가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이 153조 되는 그러니까 1년에 거의 한 8조 정도 정리 보유가 되는데 인원으로 보면 거의 한 30만 명이죠. 20년 통산하게 되면 한 600만 명이거든요. 제가 대략 통계를 따져보면 이제 정치인 중에 힘 있는 사람에게 제가 이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방세까지로 보면 그 경기도지사가 4년 전에 그 체납관리단 4,500명을 뽑았어요. 매년 1,500명씩 3년 동안 뽑았는데 거기 체납관리단에서도 지금 이런 지방세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거기 발대시 갈 때 나온 얘기가 경기도민이 1,300만 명인데 체납자가 그때 487만 명. 그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자료를 제가 봤더니 420만 명 정도 나오더라고요. 적지 않죠. 그래 되면 이 숫자가 이게 천문학적인 숫자라서 대략 보수적으로 잡아도 국세와 지방세 다 합쳐도 한 2천만 명은 좋게 되겠다. 거기다 4대 보험, 연체자라든지 또는 검찰 추징금이라든지 과태료까지 하면 이거는 거의 한 3, 4천만 명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근데 이게 이제 국세청도 비율이 굉장히 높았지만 제가 떠드는 사이에 굉장히 많이 유연해졌습니다. 근데 지방자치단체는 아마 국세행정과 좀 비교해서 좀 미안한 얘기지만 거의 10년, 20년 정도 그쪽은 모토가 3.8 세금 징수가 TV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 모토가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한다. 근데 이게 현재 시점에서 그 사람이 숨겨놓은 재산이 있으면 그는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하는 게 맞지만 그 사람들과 업무를 이렇게 부딪히다 보면 끝까지 하는 표현이 공간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5년이 아니라 10년, 20년, 평생 이런 의식이 박혀 있습니다. 떠들고치 너무 힘들어요. 이제 이 비율을 이제 넘어야 되는데 제 혼자 목소리에 대해서는 제가 원래 너무 힘들고 사실은 그 행안부에 있거나 서울시청에 있다가 나온 이런 세무공무원하고 얘기를 해봐도 지금 하고 있는 그 지자체 세무행정이 너무 잘못됐다. 자기들도 어쨌든 법을 아니까 법으로 딱 정한 게 시효가 5년이면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건 왜 구체적으로 그런지 좀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잘못된 세금 상식 10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 보통 일반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금 안 내고 5년이면 시효 완성으로 납부 의무 소멸된다. 그러니까 체납이 1억 있더라도 5년이 지나면, 그러니까 시효가 진행됐다는 전제하에 5년이 지나면 세금 안 내도 돼요. 근데 정말 뭐 누구라도 자기 보증금에서 못 나가는 거 좋아할 사람 없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축복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제가 강의하다 보니까 어쨌든 중요한 이런 경제단체 장들도 표현이 5년만 버티면 되네,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어떤 정확한 철학이나 이 실정법을 정확히 알아야만 우리가 상담도 하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으라 생각을 하는데요. 세금 체납은 평생 가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8조에 보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5년으로 못이 박혀 있어요. 일단 5억 이상은 고액 체납자니까 논의를 하고, 그리고 또 보통 체납 독촉 안내문을 받으면 대부분 시효가 중단된다고 알고 있죠. 그 시효 중단이 고지, 독촉, 최고, 교부청구, 압류 이렇게 되면 시효 중단이 되는데, 제가 23년 전에 본청 징세과에서 국세청 최종 유권 해석을 내리는 외교 업무를 봤는데, 그때 우리 국장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10년 지난 체납인데 또 독촉 안내문 받았다, 시효 중단이 되느냐 라고 물어보는데, 당연히는 안 된다라고 했죠. 어쨌든 하늘의 태양이 하나이듯이 고지서, 독촉장 보내는 것도 한 번밖에 유효하지 않다. 그 이유는 전부 다 이게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중에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도 전부 다 10년 지난 체납을 지금 또 독촉 안내문 받으면 중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업자동증을 못 낸다라는 것은 사업자동증을 낼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민원실에서 즉시 발급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해당 과로 올려보내죠. 왜냐하면 해당 과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주는 순간 정리 보유했던 체납이 다시 살아납니다. 자기가 또 체납을 떠안게 되겠죠. 지금 물론 법인세과나 또는 부가세과나 소득세과에서 사업등록증을 담당해 내주더라도 체납 업무를 그전처럼 하지 않고 지금은 체납 징수과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쪽 담당이 체납 징수를 하게 되겠지만, 같은 직원으로서 그 없는 체납을 다시 살린다는 건 부담스럽기 때문에 거의 부정적으로 대하죠. 그러면 제풀에 그냥 사업등록증을 내려고 하다가 그냥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내가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사업을 해서 벌어서 그동안 못 낸 세금을 내겠다 하면 당연히 내줘야 되는데, 안 내주는 이유는 바로 이 실적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금융 같은 경우는 회생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세금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쫄딱 망했고 지금 다시 재개를 하려고 하는데 한 달에 몇백을 번다 하면 거기서 최저생계비 빼고 나머지 남는 일부 금액에서 내가 세금을 내겠다 하는 게 받아지는 제도가 우리 세법상은 전혀 없어요.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박사 논문 마지막 결론도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낼 수 있는 만큼 내도록 해야 되는데, 그 국가의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국세 행정의 메커니즘이 all or nothing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금 1억이 체납되어 있는데 5천만 원만 내고 5천만 원을 안 낸다 하면 5천만 원 체납자니까 1억에 대한 체납자로서 받는 불이익이나 5천만 원 체납자로서 받는 불이익이랑 똑같습니다. 5천만 넣으면 출국 규제되고, 또 기본적으로 500만 이상 되면 신용정보가 금융계에다 적용되기 때문에 금융기관 이용하는데 금리라든지 대출 아예 불리한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불이익이 똑같기 때문에 1억을 하나도 안 내나 5천만 원을 내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게 굉장히 어쨌든 제가 볼 때 뭔가 지혜로운 이런 입안자가 나타나면 뭔가 이 체납자도 살려가면서 국가의 이익을 도모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은 대부분 저처럼 이야기하면 받을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다 없죠. 그리고 어쨌든 담당 세무공무원들 대하는 태도나 말을 보면 감히 이렇게 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마음 편하게 돌아오는 사람이 거의 99.9%입니다. 취업을 못하는 이유는 지금 압류 급여에 대해서 압류를 하지 못하는 185만 원 잘 아시네요.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회사 입장에서 보면 185만 원, 그러니까 200만 원을 월급을 받는다면 185만 원을 초과한 금액이 이제 세무서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185만 원을 받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몇십만 원 적게 받게 되면 어째 근로이익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회사 분위기가 자기 이 회사에 세무서로부터 자기 근로자의 압류가 들어오면 이거에 대해서 별로 어떻게 대응할지도 모르고 괜히 세무서에 밉보인다는 이런 생각이 많아서 결국은 그 근로자가 근무를 못하고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체납자라는 꼬리표가 붙는 순간 굉장히 부정적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용인하고 같이 재개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실패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이기 때문에 급여 소득자인 체납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압류를 당하게 됐을 때 거의 퇴사를 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체납세금 상속되는, 이거는 상속 재산이 있어야만 그 재산 범위 내에서 납세義務을 승계하기 때문에 체납자 재산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자식에게 체납이 물려가지도 않고 요 8번에 보면 자녀나 배우자 재산도 압류한다는데 할 수가 없어요. 딱 그 본인 당사자만 해당이 되고, 다만 이런 건 있죠.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우리 국세청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제도 개선하고 지표도 내리고 바꿔졌는데 한 3, 4년 흘러니까 이게 또 우리 국세행정의 어떤 징수권자의 입장에서 불리하다는 생각 했겠죠, 당연히. 그래서 혈족, 사촌, 인척, 육촌까지 재산조회 하는 걸 이인전에 법을 새로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빼돌리는 걸 방지한다는 그런 거를 또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참 하나를 얻으면 두 개를 더 잃는 그 정도로 어쨌든 이 체납자가 재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통장을 못 만든다는 것도 이제 통장 만들 수 있는데 다만 압류가 되겠죠. 그런 데 감수를 하셔야 될 거고, 해외 못 나가는 것은 5천만 이상 체납자는 출국 규제가 돼서 못 나가는 건 맞는데, 그래도 내가 해외에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겠다.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낼 수도 있고 못 낼 수도 있겠지만 어찌 생활하다 보면 못 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상 목적으로 간다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 내용은 담당 체납 공무원에게 소명하면 5천만 이상 체납자라도 해외 출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나가 있으면 시효가 진행되는데, 요거는 이제 신설이 돼서 해외에 나가는 동안은 이제 시효가 정지가 돼서 거기에만 빼도록 최근에 신설이 됐고, 그리고 마지막 가만히 있어도 세월이 가면 없어진다. 그러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전혀 실익이 없는 재산들이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풀어주시는 역할을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됩니다. 국가의 이익이 전혀 없는 그런 재산들 압류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캠코에 제가 4년 전에 가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서울시청에서 자동차를 압류를 했어요. 지방세 체납자 때문에 압류를 했는데 1,400대를 압류하고 1,400대를 무매 의뢰를 캠코에 의뢰했더니 캠코에서는 700대를 반려했습니다. 반려한 이유는 이제 세금, 본세, 가산금, 가산세 쭉 있는데 그 전에 체납처분비가 영순입니다. 체납처분비는 캠코에서 자기들 기본
비용을 먼저 받아가거든요. 이 본세가 더 우선인데 그게 30만이에요. 그러니까 30만 원도 되지 않는 자동차는 구매하지 않겠다, 못 받겠다 해서 바꿨는데 여기에 저는 제가 분노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우주만큼 분노심이 일어나죠. 이게 무슨 공익단체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개인 장사하는 단체도 아니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 업무를 한다면 그러니까 뭐냐면 발레하는 순간 이게 평생 체납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자동차 압류에서 수익계약도 거의 잘 안 하지만 공매를 한다 하면 공매 돈으로 주심하고 중간하고 그 다음에 압류 해제가 이루어지는데 압류가 된 상태에서 구매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압류 해제 다음 날부터 시효기산이 되는데 적용 안 되죠. 아니, 이런 걸 국회청에 이제 동기들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지침대로 이렇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만 원 이게 2017년 11월 15일자로 보도자료로 나온 내용이 있는데 캠프에서 공매에 중지되어 있는 것들 중에 100만 원 미만은 압류 해제하라고 나와 있어요. 100만 원보다 저는 더 높은 금액이 돼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서울시 행정이 그러니까 캠프에서 하고 있는 것이 30만 미만짜리 소위 말하는 이 공차들 공매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건 제가 정말 뭔가 힘이 있다면 이건 내가 사실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게 지금 우리 행정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장기 체납자를 없애려고 하면 그 원인이 되는 시효 중단을 시키는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이 압류 재산별로 좀 많이 다르거든요. 특히 이제 차량 같은 경우는 말소되려면 11년 넘어야 되죠. 그런 게 나름대로 또 각 개별 압류 재산별로 처리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 대표적인 것은요. 제가 이제 국세청 우리 본청 정책과장 후배한테 제가 얘기를 많이 했더니 이 친구가 이제 가장 어려운 것이 보험 그리고 차량 압류 이게 정말 안 되더라. 근데 보험 같은 경우는 세무공무원이 압류를 했지 않습니까? 압류를 했는데 거기도 내부적인 약관이 있고 또 보험계약자를 보호한다는 측면도 있고 자기 보험회사가 채권자인 입장에서 세무서에서 압류해도 잘 안 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또 판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잘 안 주는데 그쪽 얘기는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세무공무원이 한 두세 번 더 보험 압류한 것을 해지환급을 돌려달라 라고 세게 이야기를 돌려줄 텐데 공무원이 한두 번 이야기하고는 그냥 아예 그 뒤로 연락도 안 하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해지환급금 얼마까지가 압류 금지 금액일까요? 150만 원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150만 원. 예, 잘 아시네요. 그래 되는데 150만 이상 되는 경우는 세무공무원이 압류를 하고 만약에 해지환급이 한 300만 돼 있다 하면 압류를 하고 빨리 주심을 할까요? 제대로 잘 안 할까요? 300만이에요. 올해 그러니까 작년 세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 국세 344조 원이거든요. 근데 300만 가지고 세무공무원이 주심을 하러 갈까요? 안 갈까요? 거의 다 방치합니다. 근데 그래 되면 결국 불이익은 조세 체납자는 불이익이 와요. 왜냐하면 압류한 재산을 추심을 하고 세금 중단하고 압류 해제해야만 해제일의 다음 날부터 시효 기산이 되고 그래서 5년이 지나야만 시효 완성이 돼서 납부 의무 소멸이 되거든요. 근데 그걸 다 안 하고 방치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제가 하도 떠드니까 이제 이것도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는데 그렇게 해서 감사 측면에서 그런 쪽으로 너무 세게 징계주고 하면 이 중수공무원에 또 의욕이 떨어진다는 걸 생각하고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정확하게
딱 큰 틀에서 뭐 법으로 정한 거는 제대로 집행을 해야만 된다. 어쨌든 5년이라고 약속을 했으면 지키는 게 맞죠. 사실 제가 이제 친구, 부장검사를 있는 친구, 이 친구는 회계사도 한 5년 하다가 사직해서 한 친구인데 그 친구한테 이렇게 직무유기한 공무원에 대해서 한번 집단 소송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그 친구는 형님 안 됩니다. 판사가 국가 손 들어주지 뭐 개인 손 안 들어줍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포기하고 있었는데 또 제가 후배가 또 부장 판사로 있는 친구한테 또 한 몇 년 흘러서 물어봤더니 됩니다. 개인 손 들어줍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뭔가 좀 그런 채무자의 약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왼쪽 환경이 돼야만 여러 가지 제도도 바뀌고 법도 채무자를 위한 분위기로 바뀌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량은 보통 11년 지나야 그게 이제 자동 말소될 수 있는 그게 있고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해지해야 되는데 해지를 하지 않으면 계속 체납이 된다는 거. 그리고 다른 거는 뭐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도로, 하천, 뭐 갱지, 공매가 되지 않는 것들 이런 거는 얼른 가서 조치해야 됩니다. 독촉을 한두 번 해가지고 보험을 절대로 이불로 안 움직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그렇게 돼서 캠프에서는 공매 중지 누가 사요? 안 사잖아요. 그렇게 해서 공무원이 즉시 압류 해제해줘야 되는데 해제하기에는 돈도 안 받고 해제해주기가 곤란해요. 그러니까 본래 법에는 압류 해제 여건에 나와 있는데도 공무원들 한 얘기는 뭐 그렇게 한 선례가 없어서 못합니다. 법에는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절대로 안 움직여요. 그게 이제 현실이고요. 다른 거는 별로 사례 생각하기 또 시간 관계상 안 넘어가고 아까 이건 제가 설명드렸죠. 법률 채무자, 조세 채무자. 조세 채무자도 어쨌든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좀 구제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국세교육부 요 세 가지 요것이 이제 거의 제가 설명드린 전체적인 내용의 법 조문인데요. 제26조 납부 이후의 소멸은 현금 내면 소멸되죠. 세금 다 냈으니까. 또 결정 취소. 그 다음에 시효 완성. 5년 지나면 시효 완성. 그리고 그 전에는 1996년도까지는 결손도 있었습니다. 결손하면 바로 그 다음은 사업자동 내고 경제학과가 시작되어 있었고 94년도까지는 공매 중지도 소멸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지금에 와서도 살려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논문에도 들었었지만 그리고 이제 27조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이제 5년까지는 5기야 체납자들. 근데 5기 이상은 이제 10년이죠. 그 다음에 28조는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인데 정지는 사례가 별로 많지 않으니까 중단만 설명드리면 모지, 독촉, 최고, 교부 청구, 압류. 근데 압류를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일회성입니다. 그러니까 고지서를 2022년 1월 달에 보통 1월 10일 날 보내거든요. 그럼 납기가 1월 30일, 1월 말일까지고, 그리고 그때까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2월 10일 날 독촉장을 보냅니다. 독촉기한은 2월 말일까지가 되고, 독촉 기간을 지내야만 비로소 압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효는 다른 압류할 재산이 없다 하면 2022년 1월달 고지서를 보내면 독촉기한이 2월 말이기 때문에 3월 1일부터 시효 기산이 됩니다. 그러면 2027년 3월 1일이 되면 시효 완성으로 납부 이후 소멸이 되죠. 중단된 게 없다 하면 여기서 중단은 압류죠. 압류. 근데 다른 건 다 일회성이지만 압류의 경우는 문제가 압류의 다음 날부터 시효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압류 해제한 날의 다음 날부터 시작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집에 압류 딱지를 붙이잖아요. 붙이면 그게 만약에 시계가 하나 10,000원짜리다, 체납은 1억이다 하면 뭐 제가 주장하는 건 10,000원짜리 압류 붙이면 10,000원짜리만 시효 중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1억 전체 체납이 다 몽땅 시효 중단에 대해서 계속 체납으로 따라다녀야 됩니다.
그런 좀 맹점이 있어서 어쨌든 시효 중단을 풀어야만 비로소 시효가 시작이 되고 주로 또 업무를 처리하실 때 5년 뒤는 계약이 없으니까 지금 처리할 때 보통 저런 문제가 되는 것들을 소급해서 시효기산을 5년 전으로 소급해서 그때부터 시효기산을 하면 지금 시효 완성으로 소멸이 되죠. 그러면 체납 없어지고 사부동체 바로 내고 또는 지역을 하거나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주로 그걸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게 5년 뒤는 계약이 없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시간이 좀 짧은데 속도를 좀 낼게요. 아까 그냥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압류만큼은 해제한 다음 날부터 시효가 기산이 된다. 그게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활동하는 순간 늘 압류를 하죠. 압류를 하게 되면 또 시효 중단이 됩니다. 아무런 재산이 없다가 나중에 한 3, 4년 지나서 취업을 했다. 그러면 또 압류되잖아요. 그러면 압류가 되는 순간 시효가 시작도 안 하는 거예요. 압류를 풀어야만 시작이 되니까.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오징어 게임에 비유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체납을 반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전혀 불이익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세무행정의 메커니즘이고 그 다음 이제 사례를 설명드려야 되는데 이게 실제 사례인데 344억 원 대금이 압류되어 있는데 이게 15년 동안 그러니까 저를 만나서 제가 세무서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결국 풀릴 수 있는 거예요. 저렇게 방치가 되어 있고 어쨌든 체납자 당사자들은 모르니까 그냥 내가 그동안 세금 안 낸 게 몇천만 원인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누군가 듣기로는 세월감이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막연하게 기대하고 있는데 절대로 그러면 답이 안 나오고 무조건 세무서에 가서 뭐가 압류되어 있는지 그 실상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압류되어 있어서 무조건 풀도록 해야 되죠. 그래야만 시효가 기산이 되니까 그걸 하셔야 되고 그래서 사례가 여러 가지 사례인데요. 지금 요거는 이제 표현 문장을 그 교재에 다 나와 있죠. 그걸 이제 책을 통해서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세금 없다는 것은 이렇게 시효를 소급해서 지금 시효 완성으로 납부의무 소멸 조치를 하게 되면 납세 완납증서, 지금은 납세 증명서라고 표현을 바꿨는데요. 이제 그게 떼지면 어쨌든 경제활동 하더라도 전혀 압류될 일이 없습니다. 여기는 사실 세무서에서 압류한 거래 계좌가 있는데 조회를 해보니 거래내역이 제로예요. 그런데 압류가 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국민은 일일이 이걸 개별적으로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요거는 자기 살고 있는 아파트가 낙찰이 됐는데 계속 압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무서에서는 1년에 2번씩 체납 자료 정비를 하는데 그때 2020년 3월 달에 그때 압류 해제를 한 거예요. 근데 2021년도에 이제 이 사람을 만났는데 보니까 압류된 부동산이 2016년도 7월 20일 날 낙찰이 됐습니다. 그러면 압류 대상 채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때부터 시효가 기산이 되는 겁니다. 그거 내용 확인해서 결국 압류 해제는 세무서에서 2020년 했기 때문에 저 날짜로 보면 2025년도에 끝나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압류 물건을 보니 2016년도에 낙찰대로 끝나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시효가 기산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처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동차 이거 같은 유형이죠. 압류 해제는 이렇게 했지만 그 다음에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잔액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세무서에서는 일일이 은행에 잔액 조회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오늘 제로라도 내일 1억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브라우들 세무공은 다 얘기해요. 근데 어쨌든 이건 압류금지 재산, 압류금지로 되어 있는 소액금융 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압류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소명을 해서 이거는 다 푸는 거죠. 보험용어도 이제 압류금지 재산은 잘 알다시피 150만 미만 해지한금은 압류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소급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다른데 해지는 했어요. 보험 해지는 했는데
돈을 해지하고 찾아가지 않았어요. 이 해결이 안 된 사례입니다. 왜냐하면 채권 잔액이 있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압류하기 전에 이 사람은 해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 해지하고만 안 찾았기 때문에 결국 늦게 압류했던 세무서에서 그걸 끝까지 압류 효력이 발생되는 걸로 해서 결국에는 실패 사례거든요. 그렇게 되고 요거는 똑같은 내용인데요. 어쨌든 채권이 없는 것은 압류가 무효다. 그래서 이거는 시효 자체 기산일을 독촉기한 다음날로 해서 시효 완성된 사례입니다. 요거는 대부분 이런 케이스죠. 그래서 소급해서 시효 기산일을 적용을 하면 최소한 5년 정도로 소급해서 하면 지금 시효 완성이 돼서 소멸이 된다는 그런 내용들. 이 건수는 많지만 똑같은 내용들이죠. 여기는 공탁권 같은 경우에도 배분이 완료됐다는 내용을 세무공무원들은 일일이 이에 대한 증명을 떼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다 서를 떼서 제출해야만 공무원이 풀어주는 겁니다. 여기도 건수는 여러 건이 있지만 다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마지막 사례인데요. 여기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 같은 경우에 아까 이거는 캠프에서 분명히 준비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도로비가 해보니까 350만 원.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2017년 11월 15일자 지침에 100만 원 미만 압류 해제해야 한다는데 도로가 지금 100만 원 넘잖아요. 해제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또 세무공무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걸 다 또 압류 해제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평생 가도 답이 없는 거라서 적극적으로 공무원이 해결하는 사례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모두 법인 대표가 법인이 체납되어 있고 본인이 주식이 100%라서 제2차 납세 의무자로 100% 부담을 지게 되는데 법인이라는 원납세 의무자의 체납이 소멸되면 제2차 납세 의무자인 대표이사의 체납도 자동으로 소멸이 됩니다. 그 사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니엘 브레이크 명화가 있죠. 이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체납자도 정말 어렵게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를 세금을 못 낸 나쁜 체납자 프레임에 그래서는 안 되고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제 강의를 잘 들으시기 때문에 따뜻한 손길을 좀 내주셔서 저희한테 많이 힘을 보태주면 좋겠습니다.